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쩌다 사이공 노선생입니다. 오늘은 부신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부신이라고 하는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신은 콩팥 위쪽에 붙어있는 내분비 장기인데, 보통 외부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절을 해주는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요. 지금 보시는 게 부신에서 나오는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걸 조절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신체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콜티솔을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DHEA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 그 물질이 성호르몬으로 분화가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콜티솔이 오히려 증가하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점점 DHEA라고 하는 물질은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 다음으로 있는 그 프레그네놀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 물질도 점점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뒤쪽으로 가서 콜티솔도 떨어지고 DHEA도 감소가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몸에서 적절하게 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를 이제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호르몬들이 서로 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슷한 그 역할들을 보완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콜티솔이 하는 역할 말고도 또 그 이외에 성호르몬의 역할 같은 거 또 많이 떨어지게 돼서 실제로 성욕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 이외에 많은 피로감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하는, 남성에서 하는 이제 역할들 그런 것들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근력이 유지되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잘 안 되고, 또 생리불순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이제 그런 반응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두세 번 정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환자분은 30대 여성분이시고, 아이 낳은 직후부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물론 이분은 이제 단순하게 부신피로 증후군만 있진 않았어요. 근데 전형적으로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추위를 엄청 많이 타고, 혈압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전보다 이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근육도 안 생기고, 몸이 붓는 느낌이 들고, 몸이 실제로 붓기도 하고, 체중이 는다거나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근데 검사를 해보면 모두 다 정상이 나오죠. 갑상선 기능, 당뇨, 고지혈증, 다른 거 다, 간수치 이런 것도 모두 다 정상이에요. 빈혈도 없고. 그러니까 검사로만 치면 세상에 천하대장군이 없는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항상 이제 검사 하시기 전에는 아이고 죽겠다 하고 가시는데, 또 막상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실망을 하시는 거죠. 내가 좀 아픈데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았는데, 어지럼증을 동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지럼증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감별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어지럼증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평상시에도 약간 어지러지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혹시 평소 때 혈압이 많이 낮으신지, 위험이 있으신 건 아닌지, 자주 필요하진 않으신지, 근육이나 이런 게 조금 많이 이렇게 잘 생기지 않고 그 지구력이 좀 없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어지럼증 약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부신피로 증후군 약을 좀 드려보면 이제 효과가 있고, 좀 전보다는 좀 덜 힘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체력이 개선되는 느낌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위염이나 이런 증상들도 그냥 같이 다소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위염 얘기 나와서 말인데, 또 다른 분들 중에서는 위염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염 때문에 주로 오시는데, 하도 이제
자주 위험이 오니까 이제 여쭤보는 거죠. 다른데 혹시 아프신 데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화가 그러니까 속이 쓰리다기보다는 위가 안 움직이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셔도 항상 이렇게 뭔가 늘 얹혀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먹지 않고 자주 먹지 않게 되고 기운도 별로 없고 늘상 피곤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나도 좀 그런 것 같다 하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건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가지로 뭐 단순하게 직장 생활을 해서 뭐 아니면 뭐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뭐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생활의 다른 일들 때문에 이렇게 딱 말을 단정지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게 어떤 스트레스가 됐던 간에 하다못해 내가 되게 불안해하는 성격이고 그래서 외부적으로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자체로도 부신피로증후군이 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하루 일중 변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통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 한 2-5시간 정도 지났을 때가 콜티솔이 하루 종일 분비량이 제일 높을 때입니다. 이 콜티솔이 하는 역할은 이제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각성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잠이 깨질 않으니까 커피를 오전에 많이 드세요. 한 2-3잔 정도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오후에도 또 이제 떨어지니까 또 더 피곤해지시거든요. 더 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한 잔 드시고, 그리고 낮잠도 주무시고 하셔야 하루가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통 12시나 2시 정도 되면 푹 하고 떨어져요. 아주 낮게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밤에 이제 대신 그 역할 말고 다른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이 이제 오후에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저녁에 햇빛이 줄어들면 눈에서 그러니까 빛을 더 이상 인식하지 않고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와서 잠을 유도하게 되겠죠. 잠이 졸리게 하는 호르몬이니까.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원인이냐 결과냐를 따지기는 사실 참 어려워요. 왜냐면 밤에 못 주무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 아침에 생활하셔야 되니까 커피 드셔야 되고, 커피 드시니까 또 밤에 못 주무시고, 이런 악순환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콜티솔도 많이 낮고,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말씀드리는 커피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밤에 좀 잘 주무시라고 말씀드려요. 적어도 뭐 다른 거는 못해도 주무시는 것만 잘 주무셔도 아침에 좀 일어나서 생활하시거나 그러는 거가 좀 좋아지거든요.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근육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의 어떤 리듬, 그러니까 부신피로증후군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가장 먼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생활의 리듬을 좀 찾아드리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주무시는 거 잘 주무시고 낮에는 좀 견디실 수 있게 에너지를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자료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이 이제 알아보시고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아닥토젠이라고 부신 기능을 업시켜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약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흔한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건 인삼, 홍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홍경천, 그다음에 아슈아간다, 뭐 비타민 B5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드시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슈아간다 같은 거 드시고 좀 속쓰리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일괄적으로 처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씩 드려보고 반응 봐서 다른 걸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특징적으로 저녁 되면 이제 자꾸 잠이 깨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이제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마그네슘이 좀 이완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분들은 커피 많이 드시니까 커피 드시고 많이 필요하시면 마그네슘 많이 없어지거든요. 마그네슘이 이제 몸의 다른 대사를 하는 거의 필요한 효소이기 때문에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좀 드리면 좀 이완이 되고 주무시는 거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저녁 때 드시고, 그리고 비타민 D는 이제 저녁에 잠자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중 변동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너무 낮다 그러면 주사를 좀 맞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매일 드시는 걸 비타민 D를 좀 드시고, 낮에 요즘 같은 경우 너무 더워서 좀 힘든데 아침에 일찍 산책하시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햇빛 좀 많이 쏘이시고 해서 좀 하다 보면 좀 어느 정도는 회복되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뭐 좋아지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었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내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걸 인정하시는 것 자체로도 되게 많이 치료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고 나 좀 부신피로 증후군인가? 라고 생각이 되시면 한번 방문해보세요. 가까운 병원에, 기능의학 하시는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 받아보시고 진찰 받아보시고 적절하게 도움 받으시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피로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전에 아팠던 거라고 못 느꼈던 그런 증상들조차도 그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히 어디가 쑤시거나 막 두통이 막 있다거나, 뭐 이제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 좀 속이 불편하거나, 뭐 변비가 계속 있다거나, 막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의외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이런 통합적인 접근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 들진 못하지만 내 삶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요즘에 한국에는, 저는 베트남에 사니까요, 요즘에 한국에는 기능의학 하시는 선생님들 엄청 많아요. 혹시 제가 욕심이 너무 과한지 모르겠는데 북미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당연히 많고, 유럽에서도 엄청 많고, 예, 가까운데 찾아보시면 기능의학 하시는 이제 병원들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꼭 상담받고 적절하게 진료 받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어쩌다 싸이공 노선생이었습니다.